자, 여러분들 리더십, 자기계발 리더십 5주차로 끝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었는데 또 6주차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죠? 선생님도 힘들어요, 사실. 원래 이 2학기가 아니라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이런 선생님 강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의 계획서를 다 바꿔야 됩니다. 우선 현재는 강의 계획서를 바꿀 수가 없고 이게 언제 바뀔지 또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 되면은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강의 계획서를 바꾸겠습니다. 우선은 이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리포트라든가 또 우리 이제 이번 이 강의가 6주째인데 7주째 강의하고 8주째는 중간고사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오프라인으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그죠? 기말고사까지 가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어야 될 분들, 공부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고사 공부한 데까지를 가지고 한 문제 10문제나 한 15문제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 걸로 8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9주차에 4월 27일 날 우리가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정말. 그게 또 안 되면은, 그죠? 또 몇 주가 가야 될지, 이번 학기가 다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등수평입니다. 등수평. 중국의 아주 키가 작은 오뚜기라고 별명이 오뚜기인데 키가 한 150cm 정도 안 됩니다. 아주 오늘날의 중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 어쨌든 G2라 그러죠. 그런 국가로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리더십으로 이 등소평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소평의 위상입니다. 이 세계, 이게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등소평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죠. 잘생겼습니까? 여러분들 키가 150cm예요. 자, 번신물망 모태통입니다. 이 변자는 아니고 번자인데 번신, 즉 변한다, 몸을 바꾼다. 몸을 바꾸는 것, 중국의 몸을 바꾸는 것, 물망, 잊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모택통을 잊지 마라. 응?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황제나 왕정 제도로 오다가 그 밑에 있는 등소평이 나오기 전에 중국을 중국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로 만든 것은 이 모택통을 잊지 마라. 응? 그러니까 모택통이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통은 파의 리더. 뭐냐 하면 혁명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하는 그런 혁명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제도를 무너뜨리고, 그죠? 황제 제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 말로 공화국이죠. 공화국을 만든 것은, 혁명을 한 것은 모택통을 잊지 마라. 즉 중국의 몸을 변한 것,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중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오다가 물론 지금도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런 그런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을 이제 부자의 나라, 대체적으로 사회주의가 부자가 잘 안 되죠. 소련 옛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미국하고 소련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소련 없어졌죠. 뭐 러시아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왜 그래 됐는가를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을 잊지 마라. 뭐 이 등소평을 이 사람이 부자를 만들어줬다. 오늘 중국이 G2 국가를 만들어준 거는 이 등소평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중국을 다시 세웠어요. 뭘로? 자본주의의 그런 정신으로 개혁개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20세기의 두 지도자죠. 모택동과 등소평을, 즉 혁명과 개혁개방입니다. 자, 1997년 2월 19일 날 죽습니다. 1997년이죠. 97년 2월 19일 날. 그의 장례식과 홍콩 반환인데, 그 등소평이가 죽으면서 뭡니까 유언을 했어요. 나를 그야말로 황제죠. 중국의 황제인데 나를 위한 무덤을 만들지 마라. 응? 무덤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나를 불태워서 우선 뭡니까 중국의 북경대학 의대의 그 실험, 시체 실험으로 자기 몸을 줬어요. 그리고 그 실험을 마치고 나서는 뭡니까 그 자기 몸을 불태우게 한 거죠. 불태워서 내 무덤도 만들지 말고 기념관도 만들지 말고 뭐 식수고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응? 그래서 뭡니까 이제 불을 태워서 뼈가루를 이 홍콩이 반환돼야 되는데 홍콩 반환이 언젠가 하면은 홍콩이 뭐 언제 때? 여러분들 1842년에 영국이죠. 영국이 중국을 청나라 당시에 청나라를 뭡니까 아편 전쟁으로 중국을 점령을 하는 거죠. 제국주의자들이 하고 나서 그 조건으로 그 평화 조건으로 가져간 게 바로 홍콩 아닙니까? 150년간. 예? 150년. 그게 이제 반환되는 게 97년 7월 15일이었어요. 그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었죠. 중국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의 소원을 자기가 그걸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죽으면 내 몸을 불태워서 홍콩 앞바다에 뿌려라. 이야, 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를 불태워서 홍콩 앞바다에 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인구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12억. 그죠? 응?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15억 인구가 그날 울었어요. 그래서 저수의 바다가 더 짜졌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국민을 감동시키느냐. 그게 리더의 모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리더십을 배우는데 리더십의 가장 본질은 뭐냐? 리더십의 가장 본질은 뭘 것 같아요? 이기는 거,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마음을 얻어보세요. 모든 거 다 얻습니다. 리더는 혼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리더십의 3요소. 리더, 팔로우, 목표.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그게 진짜 리더죠.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서 중국인들이 정말 진짜 리더를 보게 된 겁니다. 이 등소평이가 중국의 목표, 나와 같이 살게 되면은 중국의 목표는 뭐냐? 이 도강양해라는 거. 도강양해.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도강양해. 한자 쓰기가 어려워. 도강양해라는 뜻인데 저 말은 누가 썼느냐?
바로 그 삼국지, 여러분들 삼국지 알죠? 삼국지에 제일 처음에 이제 힘을 펼친 애가 바로 조조였죠. 조조. 그죠? 조조. 그리고 이 유비는 뒤늦게 촉한 지역, 촉한. 그 유비가 있었던 것이 나온 것이 바로 사천성이에요. 이 등소평의 고향입니다. 그 유비가 뒤늦게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후손 아닙니까? 그 후손이면서 그렇게 다시 한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조의 식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부엌에 들어가요.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죠.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기의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강양해는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빛을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등소평이가 그래서 2040년 세계경제대국 1위가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자중자애해라. 응? 그때까지 너무 까불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요즘 뭡니까? 이 섭진평이죠. 이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자강불식 후덕제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중국은 무조건 부자가 된다. 뭐 나랑 가자 이런 거죠. 왜 1대1로라든가 중국이 세계 최고야. 그러면서 미국하고 맞짱 뜨는 이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아라고 그랬던 거죠. 그걸 유비처럼 어두운 부엌에서 실력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등소평이가 죽으면서 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도강양회라는 뜻입니다. 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인민을 어떻게 설득했냐?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요소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그 기본에 자랐던 사람들은 이 자본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잘. 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한 사람들이 은행을 사용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서 장판 밑에 넣어놓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에 그런 찌들어 있었던 중국 인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냐 이런 거죠. 자, 흑묘백묘론입니다. 흑묘백묘. 즉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예. 야, 우리는 그동안에 사회주의인데 자본주의를 잘 몰라. 그래서 자본주의가 좋아, 사회주의가 좋아. 그런 논쟁을 끊임없이 하는 거야, 중국 인민들이. 그런데 그걸 종결시킨 거야. 뭐라고? 흑묘백묘 준호서 취시호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그게 최고의 고양이 아니냐. 에? 자본주의가 뭐가 문제고 사회주의가 뭐가 문제냐. 지금 뭡니까? 뭐 민주당이 문제입니까? 또 아이고 우리나라 당은 하도 많이 바뀌어서 무슨 당이 문제가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누가 하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그게 최고의 정부고 최고의 대통령이 아니겠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등소평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걸로 설득한 거예요. 바로 그 등소평의 고향 사천성, 여러분들 사천짜장, 사천짬뽕 알죠? 매운 음식입니다. 그 황묘의 속담이 있었어요. 검은 고양이나 노란 고양이나 지만지. 자, 1958년에 모택동의 대약진운동, 이 대약진운동의 한 형태예요. 사회주의 노동자들이 3천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여러분들 3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죠.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 야, 중국 애들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삼국지라든가 뭐 초안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기본이 죽는 게 뭐 10만, 20만인데 뭐 3천만이 죽었어요. 3천만이 굶어서 그것도. 자, 1962년에 공산당 중앙회의에서 그런 중국의 모택동의 사회주의 노선으로 굶어 죽게 되는 중국의 위기를 문화혁명이라는, 야, 참 골 때립니다. 골 때린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예, 문화혁명이라. 중국 사회주의가 이렇게 노선을 가는데 그 사회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잘못된 게 아니고 중국의 사회주의를 더 강조하는 거야. 예? 그래서 모택동이가 자기를 비판하는 놈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홍위병. 즉 10살에서 30살 되는 애들한테 완장을 끼주는 거야. 완장을 끼주고 여기 빨간 모자를 써줘가지고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야. 응? 그때 등소평도 잡혀갑니다. 그게 이제 뭐 때문에 잡혀가느냐? 69년에 73년에 그죠? 한 4, 5년간 잡혀가요. 주자파. 즉 자본주의를 따라간 놈이다. 자본주의를 따라간. 그러니까 이 홍위병들은 그런 어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런 개념도 모르는 거야. 정부에서 안장 채워주고 그야말로 자리 만들어 주니까 충성해서 그냥 자기 아버지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 사회를 설명할 때 뭐 홍위병이냐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거에 바로 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978년에 복권을 합니다. 다시 쫓겨나서 복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고 미국과 수교를 해요. 개혁 개방을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미국에 전달했던 그 내용이 블랙캣, 화이트캣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설득 작업으로 들어갔던 건 선부론이에요.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즉 성장이 먼저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성장이냐 분배냐, 그죠?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이에요. 종결시켰습니다. 우선 부자가 돼야 방도 그래. 선부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방이 있잖아요. 방이 있으면 구들막부터 따뜻해지면 나머지도 따뜻해진다 이런 뜻이야.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평등, 우리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 근데 똑같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똑같이 나눠지면은 노는 놈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등소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부론이라는 게 뭐냐? 양일부 부분 인선부기례라는 건데 일부분을 먼저 선발하면은 부자가 된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뭐야? 동남해안권. 즉 우리나라 서해의 서쪽에 있는 그런 강동성제, 주하이, 산토, 푸지엔 뭐 이런 지역을 특구로 하는 거예요. 그래 상하이, 베이징, 텐진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평등주의로 갔고 그런 엘리트주의로 가게 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 갔습니다. 이 문화혁명을 평등주의로 간 것을 등소평이가 엘리트주의, 즉 자본의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1977년에 중국이 최초로 대학 입시를 부활합니다. 인재 양성을 해서 이제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신따오라는 그 등소평이 나오기 전에 됐던 그 중국의 주석이죠. 내륙 개발을 시작하고 서부 개발, 티벳 당시에 개발하는데 티벳은 아직도 독립되어 있죠. 사천성, 청도, 그죠?
여러분들 청도에 가보세요. 정말 그 R&D용 세계 연구센터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모토로라, 알카델, 노키아, 에릭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우디, 뷰익, 뭐 세계 유명 루이비통, 구찌, 그죠?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등소평이 죽고 나서는 또 중국의 아주 그 새로운 균분론, 아니야,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등소평은 어떤 사람인가?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년 등소평이 1904년 8월 22일 날 사천성, 서찬성이에요. 시골 마을 곡창지대에서 태어납니다. 네, 매운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혁명가들은 대체적으로 매운 음식 좋아합니다. 모택동, 주덕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죠. 처음에 이름이 선성, 희성, 소평, 대평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들 중국 영화 보면은 따거 그러죠. 따거, 그죠? 따거가 뭐야? 형, 대따거, 큰형 이런 뜻이 아니? 그러니까 대평은 아주 중국이라는 그 넓은데 큰 형이라는 뜻이야. 13억 인구에. 자, 아버지 등문병은 지주였어요. 중국 사회에서 진화력이 뛰어났습니다. 건전한 우파, 즉 자본주의자였어요. 아버지가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역시 주잡하고 실용주의고 원칙 중심자였습니다. 사회주의의 어떤 남들이 일해놓은 것을 뺏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땀의 중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낙관주의자. 나는 낙관주의자다. 만일 내가 낙관주의자로 상황에 대처하지 않았다면 문화혁명 이후 10년의 긴 세월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자기의 고통,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양 보낸다 그러죠. 기양 가는 거예요. 하반이 기양 보내는 겁니다. 그 친구 사귀기를 아주 낙관적으로, 또 적을 극소화, 친구를 극대화하고 적을 극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한 적 하나가 무서울 것 같아요? 약한 적 여럿이 무서울 것 같아요. 삼국지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약한 적 여럿이 훨씬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한 적 하나 정도는 오히려 더 자기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한 적이 많으면은 여러 명들이 나를 싫어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교육은 근공금학 정신과 실천을 했죠. 주경야독. 프랑스에서 유학했어요. 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노동력이 부족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프랑스에 유학을 했습니다. 1500명 중국 금학단들이 갔었습니다. 이 나폴레옹보다 작다 그래. 150, 나폴레옹이 한 158 정도. 당시 이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주올레라는 조라이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미국과 수교 맺은, 바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수교를 맺은, 공부보다 노동을 치중했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사회주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이런 잡지, 적광이라는 잡지를 편집해요. 적광의 편집장이 바로 주올레였습니다. 27년간 총리를 했고 6세 위였고 그 등소평을 친동생처럼 이렇게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라이언이 등소평의 그런 오뚜기 인생, 즉 부도옹이라 그래요. 오뚜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별명을 저렇게 지어줬습니다. 등소평, 나는 그분을 큰 형님으로 여긴다. 바로 조라이언의 부인 등인차오의 보살핌도 같은 등씨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자, 자력 경생과 대외 개방입니다. 모택동이 1949년 소련 방문으로 보통 사회주의자들,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렇죠. 우리가 자력 경생해야 된다. 자력 경생. 뭐 니네들 도움 안 받는다. 그러면서도 항상 손 벌리죠. 자, 자력 경생을 해야 된다. 등소평은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바로 그 자력 경생보다 우리 중국이 다른 나라와 같이 가야 된다. 바로 뭡니까? 대외 개방이죠. 대외 개방을 해야 돼요. 노동운동
대부 중에 프랑스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어요. 1926년에 소련을 1년 방문해서 스탈린의 교조주의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택동은 소련의 세례를 담뿍 받습니다. 담뿍 받아서 등소평하고는 근본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혁명의 길로 들어서요. 중국이 이제 공산당과 국민당이 있을 때 그럴 때 혁명의 길, 즉 첫 번째 실각하게 되는데 모택동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파, 소련 유학파의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초기에 모택동은 패배해요. 패배하고 또 등도 실패합니다. 등도 실패하고 이때 투옥당하죠. 농민 봉기와 28인의 볼시비키인들이 도시 프롤레타리아 봉기가 일어나고 중국에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국 현실에 입각한 농촌 소비에트가 건설이 됐었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 중간에 바로 그 대장정 운동이라는 바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커져가는 그 개념입니다. 중국 혁명의 중심인 농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홍군, 국민당을 피하기 위해서 장시성, 산스성 등으로 1만 2,000km를 행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혁명군들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때 형성된 게 마오이즘입니다. 바로 중국식 사회주의의 탄생이죠. 이때 등도 모택동, 즉 마오에게 도움을 주면서 같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유등군, 유보청인데, 요때 이제 역시 그 등소평도 중국 공산당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죠.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하이하이 대전이죠. 장제스의 워털루, 이제 나폴레옹의 워털루라 그러는데 60만으로 100만의 국민당을 이깁니다. 이때 장제스가 어디를 쫓겨나요? 바로 대만으로 쫓겨나죠. 오늘날. 그죠? 그래서 작은 게 큰 걸 이기는, 그죠? 이런 겁니다. 1949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듬해 뭐가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유교가 일어나죠. 유교, 바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어딥니까? 백두산까지 올라갔다가 다 통일이 다 되는데 어떻게? 중국 공산당의 도움으로, 그죠? 다시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다시 쳐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38선이 거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중국 인민공화국이 이때 소련과 밀접하게 됩니다. 1952년에 이 등소평은 국무원 부총리가 되고 1957년에 한참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가면서 위기에 달았을 텐데 소련을 방문해서 그 중국의 뭡니까 그 혼란기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소련을 방문한 거예요. 그때 등소평을 소련 지도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저 작은 친구를 가소평가하지 마시오. 그는 장제스의 정예 100만 대군을 괴멸시킨 사람이요. 저 사람 앞에는 밝은 미래가 있어. 결국 이러한 것들이 마오쩌둥 즉 모택동의 강한 신념이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혁명 때도 수많은 자본 주자파들이 다 죽었는데 등소평은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3년간 하방 다시 쫓겨나요. 두 번째 실현되는데 문화혁명으로 그죠? 홍위병들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사오치라는 그였습니다. 제1주자파가 죽게 되죠. 등의 불굴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등이 어떻게 리더십을 개발했는가? 여러분들 우리 수업에 나중에 그 역할 모델을 찾는 건데 역할 모델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뭐 성공한 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불굴의 의지를 가져요. 그죠? 체력 단련, 독서, 트랙터 수리, 즉 차량 수리도예요. 수면제를 단절. 당시 중국 사람들 거의 수면제, 아편을 뭐 끊고 산책. 그래서 집 500평 되는 집 마당을 40바퀴씩 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등소평의 길이다. 그걸. 그래서 인내, 낙관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등소평의 자기개발을 하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